안녕하세요. 노인체육론의 이성윤입니다. 노인체육론 핵심 특강 세 번째 시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핵심 테마 네 번째 질환별 어떤 프로그램의 설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흡순환계의 어떤 질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제 관상동맥성 어떤 심장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관상동맥성 질환에 대해서 1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하나 이상의 관상동맥이,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어떤 심장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혈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만약 죽상경화증이나 혈관 경련으로 인해서 결국 좁아진 상태를 관상동맥성 어떤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밑에 발병률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게 80대 남성과 여성 모두 한 약 60%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5세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연령대의 노인들은 어떤 금성 심근경색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이 관상동맥성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되면 될수록 혈관 탄력성과 어떤 부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관상동맥성의 어떤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증상이라는 것은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슴이 통증, 그다음에 현기증, 그다음에 부정맥, 심장 어떤 혈관이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것들,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 이런 등이 어떤 대표적인 어떤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형태, 시간, 강도, 빈도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운동 형태라는 것은 어떤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등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 지속 시간은 2에서 30분 정도 해야 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어떤 여유 심박수의 50% 정도를 목표 심박수로 설정해가지고 강도를 선정한다. 운동의 빈도는 주당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관상동맥성 질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겠지만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형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형태, 시간, 강도, 그리고 빈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혈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고혈압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떤 최고 혈압이나 최저 혈압의 어떤 평균치가 수축기 같은 경우는 140, 이하기 같은 경우는 90보다 높은 것을 어떤 혈압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당연히 어떤 경계성의 어떤 부분들 140에서 150, 그리고 이하기 같은 경우는 90에서 99, 2단계 같은 경우는 160에서 179, 그다음에 이완기 같은 경우는 100에서 109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180, 그다음에 이완기 같은 경우는 110 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동 형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가볍게 걷는 동작과 가벼운 어떤 조깅이나 어떤 자전거 타기 등의 어떤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육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근수축 운동보다 정적 근수축보다 동적 근수축 운동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즉슨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운동의 어떤 액티비티나 행동을 통한 어떤 근력 운동을 권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적 근수축이 발생하는 발살바 매뉴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들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딱 잡아서 복압의 어떤 그 부분들을 채우는 것들, 이게 발살바 매뉴버의 어떤 호흡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어떤 심박수 반응을 둔화시키는 어떤 베타 차단제 같은 것들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어떤 운동 강도를 정하기 위해서 RP 측정을 할 것을 권장한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알아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알파 차단제, 그다음에 칼슘 통 차단제, 혈관 확장제와 같은 항고압 혈압제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운동 후에 혈압을 과도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약물을 드시고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게 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운동 시간 같은 경우는 운동 지속 시간은 1회에서 30회에서 60분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는 40에서 60의 최대 심박수에 대한 부분들, 보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보그 스케일의 11에서 13 정도, 약간 편하다, 약간 13 정도 약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원RM V의 최대 근력의 40에서 60%, 세트당 한 8에서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해주고 있고요. 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 더 안전할 수 있고, 너무 높은 강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혈관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하고, 동시에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보면은 고강도의 운동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빈도는 일단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은 무조건 주당 2, 3회에서 무조건 실시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고혈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뇌졸중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혈전이나 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뇌순환 기능에 갑작스럽고 심각한 쇠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일단 뇌경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고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뇌졸중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뇌졸중의 약 10%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혈성이라는 것은 안에서 그 혈관이 막히는 것이 허혈성 뇌졸중이고,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관에 대한 부분들이 출혈이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어느 쪽이냐면 출혈성 뇌졸중이 더 위험하죠.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은 빠르게 그런 골드타임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뇌졸중도 위험하지만 허혈성보다는 출혈성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회복을 최대화하고 일생 동안 건강 상태와 기동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운동 훈련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력 운동이나 저항력 운동, 유연성 운동, 평형성 및 기동성 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활동이 동원돼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통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마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폐질환, 다시 말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천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식이라는 것은 정의 및 증상되는 게 회복될 수 있는 기도 폐쇄, 기도의 염증, 그리고 다양한 자극에 의한 기도의 반응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게 호흡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기종이나 우렬성 신부전으로 분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의 운동 유발성 기관지의 수축은 추운 환경, 그리고 대기 오염,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수 있고 촉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울수록 기침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공기가 안 좋은 황사 상황이나 본인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식의 증상은 운동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유발성 철식의 발작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나왔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식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유발성 천식 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 프로그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형태, 시간, 강도, 빈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운동 형태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걷기나 실내 자전거, 등산, 에어로빅,
수영, 물속에서 걷기 등이 어떤 추천되고 있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기관지 천식의 환자에게 매우 적절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곳은 어쨌든 먼지나 어떤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시간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30분 후 짧게 실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한꺼번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휴식, 한 번 하고 휴식, 한 번 하고 휴식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쭉 이어서 하게 되면은 너무 고강도로 하게 되면 운동 유발성 철심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운동 강도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적응에 가는 대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강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빈도는 운동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관상동맥성 어떤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빈도를 주에 2, 3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폐쇄성 천식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주당 매일, 그러니까 주에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식에서 넘어가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첫 번째 이제 정의 및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기도 폐색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성 기관지염 혹은 폐기종을 가리키고 어떤 천식이나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다른 호흡기 질병 역시 바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증상은 말 그대로 호흡곤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래, 만성적인 기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만성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기도 저항은 호흡근에 어떻게 된다?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어떤 증상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 호흡기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호흡기 근육에 어떤 기능 장애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숨쉬기가 아주 힘든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극심한 어떤 팽창에 따른 호흡기근의 비효율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계속해서 호흡을 헐떡헐떡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흡연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망률 보자고 하면은 65에서 74세 사이 연령대 남자보다 여자 2배 이상 75세에서 84세 사이의 연령대는 3배 이상 높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어떤 증상의 형태가 바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호흡의 어떤 효율을 지금 개선하고 운동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뭐 어떤 호흡뿐만 아니고 몸이 약할수록 어떤 인터벌 트레이닝, 어떤 중강도의 어떤 인터벌 트레이닝 기술이 더 강조해야 된다. 계속해서 순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뭐 우리 100m나 50m 달리기를 뛰고 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50m 달리기를 뛰고 좀 약간 좀 휴식을 취하고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하는 게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산소 소비량의 별 변화가 없는 유산소성 지구력 운동을 선택하면서 어떤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당뇨병에 대한 내용들 볼 텐데요. 당뇨병은 2024년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고 20년, 18년, 16년에도 출제된 것을 보아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인슐린의 어떤 분비량이 어떤 부족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사 질환의 어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병률 같은 경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구의 약 50%가 65세 이상으로 노인들에게 흔한 어떤 질병이고
어떤 심장병, 수족절단, 뇌졸중, 신장질환 등을 초래한다. 결국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나라 어떤 성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병들로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당뇨병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옆에 심화 포인트에 당뇨병의 어떤 진단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뇨병에 진단하는 것들 뭐 아시죠? 뭐 당뇨병 우리가 어렸을 때 뭐나 지금 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어떤 그 혈액을 가지고 혈당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그 혈당이 얼마큼 높은지 안 낮은지 이에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수치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공복 혈당 시 혈당이 126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상은 110 mg 데시리터 미만일 경우에 어떤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뇨병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 뭐 다뇨라 그러죠. 많이 어떤 소변을 보고 다식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체중이 감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구 포도당 검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알약 같은 걸 하나 줘요. 그 알약 같은 걸 먹어보면은 그 혈당이 갑자기 200mg 데시리터 이상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증상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공복 혈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복 혈당 요거 좀 수치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당뇨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서 다시 볼 텐데 당뇨병은 특히 1년과 2형의 당뇨병의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인병과는 좀 별개인 당뇨병이죠. 그래서 인신체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 세포에 아예 파괴가 돼가지고 요거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기는 것이 1형 당뇨병이고 소아 당뇨병이 바로 이런 1형 당뇨병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는 인슐린 분비와 함께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에 해당되는 우리가 생활습관병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알아둬야 할 것은 2형 당뇨병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운동 형태는 어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이 좀 권장되고 있고 운동 시간 같은 경우는 식사 후 30분에서 60분의 운동 시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식사 후에 30분에서 60분의 운동 후 그다음에 60분 동안 지속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제 소변으로 이제 음식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보다 보통 3시간 정도 이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30분에서 60분에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바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당뇨병의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 시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저강도에서 낮은 고강도로 실시를 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60%, 여유 심박수는 30에서 50%,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원RM에서 한 30에서 50%가 매우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적당하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씩 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우리가 이제 심화 포인트에서 나왔지만 반드시 운동 전에 당뇨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100mg 데시리터 이하이면 간단한 음식을 섭취를 하고 혈당이 100에서 250mg 데시리터이면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하고 혈당이 250mg에서 데시리터 이상이면은 운동을 연기하고 소변, 케톤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어떤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톤 검출 시 인슐린 투하를 해서 200mg 데시리터, 20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내린 다음에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하고 운동은 식후 1시간, 3시간 이후 실시하고 장시간 운동 시 30분마다 당분을 섭취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중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에 주의하고 운동화는 발에 잘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너무나도 큰 걸 신게 되면은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신발이 몸에 딱 맞는 정 사이즈의 어떤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합병증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결국 아까 보았지만 이런 당뇨병을 통해서 많은 어떤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품의 인슐린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운동 효과도 나와 있겠지만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체지방이 감소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디귿에 보면은 죽상 동맥 경화, 합병증의 위험이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고 골격근의 어떤 표도당 수송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 C5세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형 당뇨병의 진행 부분들을 예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인슐린의 저항성이 어떤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체지방도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당뇨병을 예방하면서 어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어떤 운동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에 보면은 저혈당 증세 노인에 대한 응급 처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국 운동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운동 자각도 RP를 측정하는 것처럼 어떤 휴식과 당 섭취에도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은 의사에게 연락할 것. 다시 말해서 계속 관찰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1차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어떤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는 당질 15에서 20g을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초콜릿이나 사탕 등 입에 물려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혈당 증세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리을에 보면은 증상이 호전되면 가벼운 식사와 충분한 휴식 후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운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레슨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증상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그 증상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어떤 처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단 당질을 좀 먹이거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먹여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다시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혈당 증세의 노인에 대한 응급 처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비만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과 19년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제 비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꼭 문제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비만에 대한 내용들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비만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생겨 체내의 어떤 지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 말 그대로 먹은 만큼 내가 그 먹은 칼로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몸에 많이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원인이라는 것은 앞에 보았던 과도한 어떤 칼로리 섭취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비만이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과 후천적인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프로그램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억의 운동 형태, 그다음에 보는 유산소성 운동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만에 걸리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산소성 운동인데 일단 체중 부하 운동 같은 경우는 걷기나 달리기, 등산,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비만인 경우에 어떤 관절에 무리나 어떤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 등을 많이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동 지속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의 강도는 어떤 실제 최대 심박수에 대한 부분들을 심박수보다 자각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들 전혀 힘들지 않다 6점, 최고 힘들다 20점까지 수치로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강도로 결국 운동을 해서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운동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의 빈도는 3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자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운동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유지 및 또는 또 증가되게 되고 체지방이 또 감소되고 기능적인 능력이 개선되고 인슐린의 어떤 조직 그리고 감수성이 증가되고 안정 시 및 운동 시의 심박수 저하, 심장 부담의 감소, 심강근 협응의 개선 등이 생리적인 어떤 비만자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자가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데 결국 지각의 향상, 그다음에 자신감의 증대, 자기 어떤 만족감의 증가, 그다음에 사교성의 향상,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진보 등 이런 것들.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비만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살이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또 들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에 보면은 이제 고지질 혈증, 그래서 뭐 이상 지질 혈증, 고지 혈증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 결국 이것도 앞에 보았던 비만과 마찬가지로 출제가 2020년에서 딱 멈췄는데 이것도 굉장히 출제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일단 고지질 혈증, 이상 지질 혈증, 고지혈증이라도 하죠. 그래서 혈액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 뭐라고 나옵니다. 혈액의 어떤 점도를 상승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혈관 염증에 의한 말초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로 동맥의 죽상 경화를 발생시켜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의 어떤 지속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어떤 고지질 혈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라고 하면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뭐 비만이나 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어느 정도 이게 위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240mg/데시리터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60mg/데시리터 이상, 중상 지방이 200mg/데시리터 이상인 경우 고지질 혈증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동 형태,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뭐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을 그리고 저항 운동을 같이 해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 정도. 운동 자각도는 RPE의 11에서 13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빈도 같은 경우는 주 3회에서 6회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과 식이 제한을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마찬가지로 이게 비만, 뭐 당뇨병 모든 것들 마찬가지만 이 고지질 혈증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제가 그 질병에도 이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대략 20분 이상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지질 혈증에 대한 부분들 살펴볼 텐데, 요 다음 이제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CM에서 어떤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살펴볼 텐데,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죽상 경화증,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자의 위험 요인 및 기준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든 이런 질병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ACSM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은 이들이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의 정의와 양성 위험 요인들. 첫 번째 뭐 연령이라고 하면은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가족력이라는 것은 아버지 또는 남자 형제 중 52세 이전, 어머니 또는 여자 자매 중 65세 이전에 심근경색, 관상동맥 혈관 재영술 및 급상 가족이 있음 이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흡연, 현재 흡연자 또는 6개월 이내의 흡연자, 흡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신체 활동 부족, 최소 3개월 동안 주당 최소 3일 중강도 신체 활동을 30분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 양성 위험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만,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보통 BMI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장의 어떤 제곱에다가 어떤 몸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고개 30 이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리둘레는 남자는 102cm, 40인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자는 88cm, 35인치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죽상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혈압 최소 2회 이상 측정해서 수축기 혈압이 140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Hg 또는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고혈압의 위험이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보통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절밀도라고 해서 LDL 같은 경우는 130mg/dl가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40mg/dl 아래인 경우에는 또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일 경우에는 또 이상 지질 혈증에 따른 어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공복 혈당이 126mg/dl, 경구 혈당 강화제 투여 2시간 이후에 200mg/dl 뭐 이상일 경우에 위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도 6.5% 이상일 경우에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성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양성 요인이 있고 음성 요인이 있는데, 이거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위험 요인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다시 말해서 HDL 같은 경우가 60mg/dl라고 이상 값이라고 하면은 내가 위험 값이 뭐 총 4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령, 가족력, 흡연, 신체 부종 총 4개라고 했을 때 그중에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위험 요인은 3개가 된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가족력부터 해서 당뇨병에 대한 어떤 값들을 쫙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양성 위험과 음성 요인을 다 더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요인을 몇 개인지에 대해서 구하시오 하는데, 뭐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다 알맞게 구하시고 요 고단백, 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들을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좀 어려움 없이 이 문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보았던 지금 이제 호흡 순환계 어떤 질환 운동 프로그램 살펴봤고요. 이제는 근골격계의 어떤 질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다공증과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도 꾸준히 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어떤 낮은 어떤 골밀도와 뼈 조직의 미세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인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폐경, 특히 여성분들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약물, 뼈 조직에 대한 어떤 부하량의 감소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병률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여성의 어떤 4분의 1 이상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자궁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절반에게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병 대상은 척추의 어떤 골밀도가 높고 정상적인 동성의 성인 평균보다 2.5 표준 편차 아래인 경우에, 골밀도가 낮은 경우에 결국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동 형태는 어떤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균형감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걷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과 저각성 운동이 병행되는 것들을 잘 알아봐야 하고, 수영중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은 어떤 체중이 부하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뼈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근육에 대한 효과는 도움이 될 수 있음.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은 골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뼈 자체에는 도움이 되진 않는다. 어떻게 된다? 이런 뼈가 아니고 근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골밀도의 어떤 뼈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체중 부하에 대한 어떤 체중 부하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어야 하지만 골밀도가 증가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시간은 어떤 30분 이상 지속을 해야 하고, 운동 강도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에서 80%, 근력 운동은 최대 근력의 60에서 80%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빈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운동 빈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유산소 운동은 주당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실시하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주 3회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6번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운동 시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경우들을 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운동에 따르는 위험성 여부를 일단 환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확인을 해야 하고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잘 실시를 해야 하고, 척추 골절 환자는 신장 균형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으로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하고, 심한 어떤 골다공증 노인은 체중 부하 운동 대신 수영 운동이나 수종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하고, 운동 시 낙상에 주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2, 3회 정도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을 권장을 하고, 같은 근육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은 수행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의 어떤 순환을 계속 통해서 같은 근육근의 운동을 매일같이 하지 않게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에게는 최대 근력 검사라고 하잖아요. 원활행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절염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특히 이제 골관절염하고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과동관절에 있는 뼈 바깥 부분의 연골 조직이 얇아지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통증, 조조강직, 환부의 가동범위 축소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게 되고요. 환부의 만성적인 염증, 통증, 조조강직, 환부가 붓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우리 조조강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화 포인트에서 한번 볼게요. 조조강직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똑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시간 유지하고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우리가 조조강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관절염에 따라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동 형태는 어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및 어떤 자전거 타기 등을 이용한 운동 및 운동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초기 치료로 병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종 운동 시 요거 운동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29도에서 32도가 적당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운동을 한 후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실시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어떤 방법이 권장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여유 심박수의 어떤 40에서 60%,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원RM의 40에서 60% 정도 권장되고 있고요. 운동의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적당하고, 총 운동 시간은 주당 150분 이상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염 역시 어떤 이 환자에 따른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운동 중이나 직후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어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실시를 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에 보면은 통증이 있는 관절 주위의 근육을 운동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항 운동을 하되 특정한 어떤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특정성 근력 운동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감소증으로 인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체중 부하 근력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강도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을 유지를 해야 한다. 특정 관절을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 크로스 트레이닝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충격과 체중을 적게 받는 운동을 추천하고, 수종 운동을 실시할 경우 물의 온도는 29도에서 32도 정도가 딱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골관절염, 근골격계 질환의 마지막인 이제 척추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손상은 일단 척추 손상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생한 어떤 부위의 어떤 이하에서 신체적, 감각적, 자율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척추 손상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목뼈 부위의 손상은 목뼈 아래 전체적 기능을 발생시키고, 말 그대로 경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추 손상은 목뼈 아래에 대한 부분들을 손상을 시키고, 가슴, 허리, 엉치 부위의 손상은 하반신의 마비를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운동 형태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가능한 가장 큰 근육량을 참여하며 노젓기, 에르고메트리, 롤러 등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저항 운동은 머신을 권장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덤벨 또는 튜브 등을 사용을 해야 한다.
능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조자를 이용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시간은 20분에서 40분 또는 30분에서 40분 동안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의 강도는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59% 또는 고강도, 최대 산소 섭취량의 75에서 90% 정도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력 운동은 최대 근력의 50%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80%까지 진행을 해야 한다. 운동의 빈도는 유산소 운동을 최소 주 2일 정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주 3일까지 증가시키고 저항 운동은 최소 주 2일까지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손상 환자의 어떤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육에 대해 간과하지 않고 모든 신경 분포를 근육근에 대한 저항 운동을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근육 불균형과 경직에 있는 관절에 대해 운동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주요 목표는 관절 구축 및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의 예방 및 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근육, 특히 강직성 근육은 근육 불균형과 구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직의 유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지 않고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척추 손상 환자의 운동 시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신경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병으로 나뉘게 되는데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요새 성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어떤 운동 완서, 근육 경직, 휴식 시 진전, 자세 불안정, 균형 감각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징후가 이제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어떤 걸음걸이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눕고, 앉고, 그다음에 서고, 걷는 동안 다양한 범위의 운동 동작을 통해 실시되는 느리고 절도 있는 운동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드밀보다 실내 자전거 타기, 뒤로 기대어 실시하는 스태핑 운동 감사 또는 암 사이클링 운동처럼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는 유산소 운동이 안전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알츠하이머병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신경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인 기능을 어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인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 하면은 기억력, 일상적인 일수행, 시간 및 공간을 판단하는 일,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 추상적 사고, 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감퇴가 나타나고 성격이 바뀌며 판단력에 손상을 입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동 형태라는 것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시간이라고 하면은 운동 지속 시간은 30분 이상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강도라고 하면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가볍다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빈도는 주 4회 이상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쇠퇴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이나 운동 환경에 어떤 흥분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 보호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데려오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것들도 대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적합한 운동 형태로는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물건 들고 안전하게 보행하기, 대근육근을 사용하는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연에 보면은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도자나 보호자를 동반해서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새로운 운동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동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노인의 경우 그룹 운동보다 개별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매일 하루 30분씩만 걸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할 만큼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병행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운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요, 변비의 증상이 완화되고, 움직임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기술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근력 향상으로 낙상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우울의 어떤 불안의 감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신 능력의 저하와 관련된 질병이 감소하고, 치매 관련된 행동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점프업 이외에 노인의 일상생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2024년도에 출제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문제는 기본 일상생활 활동 평가하고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평가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문으로서 고르는 거였는데, 일단 기본 일상생활 활동 평가라고 하면은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 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 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 보행, 의자차, 그다음에 의자, 침대 이동,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 일상생활의 어떤 활동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을 보거나 교통수단 이용을 하거나 돈 관리를 하거나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 음식 준비, 전화 사용, 약 복용, 최근 기억, 취미생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집안을 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느냐, 기본 일상생활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 항목이 도구를 사용하는 평가인지 기본 일상생활의 평가에 대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어떤 학습을 하셔가지고 또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마지막 핵심 테마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테마 5번째,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이제 노인분들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도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1번에 보면은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지도 요소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지도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어떤 수업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새로운 참가자들을 파악을 해야 한다. 새로운 참가자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참가자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를 좋은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의 명칭은 어떤 시범과 함께 언어적, 시각적 단서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왜 하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운동의 목적을 설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신체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6번에 보면은 참가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인간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지도를 할 때 단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교적인 관계를 조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편안하고 협박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유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운동 환경을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운동 학습 원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범, 언어적 지도, 언어적 암시, 보강 피드백, 언어 환경 구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점프업 이외에 지도자의 의사소통 기술 및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자의 의사소통 및 기술 원칙에 따라서 뭐 이런 내용들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딱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뭐 참여자의 말에 공감해서 경청한다, 이런 것들은 제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운동 지도 시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보면은 규칙적인 어떤 메디컬 체크, 개개인한테 계속 지금 신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계속 여쭤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운동 처방, 그리고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운동 말고 부담감이 낮은 어떤 운동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탈수 증상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수분을 보충하고, 상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운동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하고,
어떤 추운 환경에서는 준비 운동을 평소보다 오래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인 스포츠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자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겠죠. 어떤 뭐 노인 스포츠 지도자뿐만 아니고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부를 위해서 신체 활동의 어떤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안전과 응급조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습을 해야 한다. 이제 노인 이제 그 응급처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유익 있게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료되지 않게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보면은 주기적인 어떤 반응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뭘 제공해야 한다,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어떤 개인 정보 사항은 항상 비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겠지만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그 지도를 하면서 어떤 한 구성원에게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어떤 다시 그 노인들에게 풀게 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지감의 표현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감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에 보시면은 수업 때마다 참가자에게 최소한 말 한마디 이상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좀 건네면서 그 사람과 친밀도를 얘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2번에 보면은 참가자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어떤 뭘 강조해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참가자가 위에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을 계속해서 보듬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심화 포인트에 보면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에 관심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아낌없는 관심과 안정의 표현과 미소, 더 나아가 어떤 신체 어떤 스킨십, 그 스킨십이라는 것은 포옹을 통한 어떤 부분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전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목표와 관심,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가자들에게 운동 이외의 활동이나 가족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정심인데요. 걱정거리나 어떤 고통, 관심사, 실패를 귀담아서 듣고 초보자는 어떤 초보자인 그대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떤 지혜에 귀 기울일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프업 2에 보면은 어떤 훌륭한 리더십의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자세, 인지, 열정, 존경심, 창조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노인 운동 시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들, 안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어떤 장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설 관리라고 하면은 ACSM,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건강 체력 시설 기준으로 지침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건강 및 체력 시설에 준수해야 하는 관리 규범을 포함하고 있고 노인 운동 참가자의 안전한 운동을 위해 시설에 적용되는 5가지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직원의 응급 대처 계획을 게시해 놓고 정기적인 응급 대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해서 신체 활동 시작 이전에 참가자들을 선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실 것 같지만 좀 건강상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따로 빼가지고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3번에 보면은 유효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CPR이라고 하죠. 응급처치 자격증을 포함해서 지도자가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한다. 4번에 보면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게시하고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위험에 대한 경고를 게시한다. 그리고 모든 관련 법률 규정이 알려져 있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번에 장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비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어떤 참가자에게 적절한 장비 사용과 올바른 운동 동작을 지도해야 하고 장비의 어떤 위험과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정기적인 어떤 점검과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해서 잠재적 위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보면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료적 문제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문제가 있는 참가자는 평형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동 상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3번에 보면은 청각적 문제가 있는 참가자에게 효과적인 운동 지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각 그리고 그 이외의 감각을 이용한 지도법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프업 2에 보면은 시각적 문제가 있는 농인 운동 참가자를 위한 환경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자의 동작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적절한 조명 및 거울이 배치된 환경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해물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하거나 장비 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 시설 및 운동 지도에 필요한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표시를 쉽게 게시를 해야 하고,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 청각을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한다. 만약 청각적 문제가 있는 어떤 노인 참가자를 위한 환경을 어떻게 하냐, 잘 들리는 귀 쪽으로 잡음이 적은 장소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조금 크게 천천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적 시범과 시각적인 보조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청각적인 문제가 심할 경우 참가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입술 모양이나 표정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소에 따른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1번의 실내외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내외 무덥고 습한 환경은 노인 운동 참가자가 부상과 어떤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리고 걷기 및 등산과 같이 실외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체온증이나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 추인 환경에는 체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여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우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해지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이고, 4번에 보면은 운동 장소에는 기온, 습도, 폭풍속, 복장 등에 따라서 고체온증 또는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중 운동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영장 실내의 기온과 습도를 확인해야 하고, 수중 운동의 유형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영장에 뭘 체크해야 한다? 수온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수중 운동 이외에 시간에 수영장 바닥의 안전에 대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4번에 보면은 안전한 수중 환경을 위해 전문 수상 안전 요원이 대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중 운동에 대한 내용들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요거 점프업 2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중 운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들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의 뭐 증가, 혈중 지질의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중 운동의 지도 방법들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신체 어떤 체계가 뭐 반응할 수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다음에 뭐 얕은 물에서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참가자는 아픈 관절을 물에 잠기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셔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상 및 의료적 응급 상황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1번에 보면은 운동 시작 전 모든 참가자에게 사전 검사를
시행해서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전검사라는 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질병에 따른 응급 상황에 따른 예방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운동 프로그램 중 심장병, 심혈관, 중고위험의 어떤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운동 이전 혹은 운동 중간에 혈압과 심박수를 여러 차례 측정하고 운동 강도가 목표 심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당뇨병 환자를 위해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소지하고 혈당을 측정해야 하고 저혈당을 대비해서 당 섭취가 가능한 간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자신의 혈당 수준을 점검해야 하는 노인을 위해서 혈액 포본을 버릴 수 있는 의료 폐기물을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심장 질환의 어떤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중단하고 징후를 발생할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래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불규칙한 심박수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 8번에 보면은 참가자는 자신의 운동 자각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장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운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경고 징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심화 포인트에 심폐체력 검사, 운동 검사 중지를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좀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노인 응급처치의 순서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5번에 보면은 어떤 응급 상황을 인식을 하겠죠. 이 사람이 쓰러졌거나 경련을 일으켜 이런 것들을 응급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도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3번에 119로 호출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죠. AED를 사용을 해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실시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번에 보면은 완전 기도 폐쇄 시 복부 밀착 올리기를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급성 손상이라고 했을 시 프라이시스라고 했는데 프로텍션, 그다음에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스테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프업 이외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보호, 그다음에 레스트는 휴식, 아이스는 냉찜질, 컴프레션은 압박, 엘리베이션은 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종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스테빌레이션 같은 건 고정, 근경련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이 목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 손상 완치, 레스트는 심리적 안정, 아이스 같은 경우는 통증이나 부종, 염증을 감소시키고,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부종 감소, 그다음에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도 부종 감소, 스테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해서 근경련 감소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데 살펴볼 텐데, 1번에 보면은 유효한 심폐소생술 관련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응급처치 실행 방법을 숙지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건강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안전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특정 건강 문제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고, 특정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숙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 구조 요청을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화기의 위치를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노인체육로 핵심 특강 3번째 시간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